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 문제가 인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레 만날 예정인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법을 준비해오란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첫 행보로 통합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비문계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남편 덕에 서울대 의대 정교수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안철수 후보와 부인의 이른바 1+1 티켓용 의혹을 따져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의 출장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서도 3시간 넘게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두 번째 출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달게 하고 있지만 이 장치를 풀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멍자국이 발견된 채 숨진 1살배기 남자아이는 친구의 폭행으로 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첫 돌을 앞두고 있던 아이는 6.1kg, 정상 체중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PC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풀빵이나 사다 먹이고 그랬다. 시리아 주택가에서 화학 무기로 의심되는 공습으로 어린이 20여 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염소나 살인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제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한 데 이어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정부로부터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은행 가입자가 3일 새 8만 명을 넘어서 다른 금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한 것 같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무력 시위가 김정은 정권에 도움될 게 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지상용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인 것으로 일단 분석됐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6시 42분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189km까지 상승했고 6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걸로 분석됐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지난 2월 처음 발사했던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으로 추정했습니다.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지상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인데 2월에는 최고 고도 520km에 비행거리 500km를 기록하며 첫 시험 발사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60여 킬로미터밖에 안 돼 매우 짧고 고도도 낮아 발사 후 추진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신포 지역에서 지상 발사대에 미사일을 올려놓고 쐈기 때문에 ICBM용 로켓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시간 6일과 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김일성 생일, 인민군 창건일이 있는 4월을 대축전으로 장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이달 중 6차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동안 할 말을 충분히 다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짧지만 강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인류의 문제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틀 뒤에 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제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답 좀 준비해오라.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고 그제 말한 데 이어 오늘은 북한 문제를 인류의 문제로 표현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including, of course,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중국이 불편해할 방법을 미국이 쓰기 전에 중국이 먼저 움직여라. 북핵 위협은 진영의 이해를 떠나 인류 평화를 위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압박 메시지를 연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향해 미국 정부가 4대에 걸쳐 대화의 기회를 줬다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힘으로 북한을 옥죄기 위해 미중 무역 문제까지 연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6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오늘 사설에서 대화 통로를 만들어 북한이 돌아설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시각을 대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중국과 단판 짓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미중 양강의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는데 이 논의 구조에서 당사자인 한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반성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입니다. 경선 압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는가 싶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당 밖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또 당내에서는 탈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당의 통합을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내일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선출 직후 만나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문재인 후보보다 안 후보가 정권 교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김종인 전 대표, 최명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탈당입니다. 당내 비문계 의원 대여섯 명은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 의원 한 명은 추가 탈당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후보 확정 후 당내 화합을 외친 바로 다음 날 터져나온 악재에 문 후보 측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당 선대기에 다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통합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냈지만 첫 인선 발표부터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당 화합 차원에서 각 경선 캠프 출신들을 공동 대변인단에 포함시켰다가 발표 직전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은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급히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선친 묘소 참배회에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 후보도 비문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 단속에 힘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예고대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후보에게는 악재입니다. 김 전 대표가 반문재인 연대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탈당한 이현주 의원도 김 전 대표와 가깝습니다. 정치부 김정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데 왜 직접 출마를 했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 이 조정자 역할하는 임기 3년 대통령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민주화와 개헌 위해서 이 국회에서 180석 넘는 통합정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당선되기보다는 무언가 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김 전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5월 9일 당선과 동시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문재인 쪽인데 통합정부다. 그럼 그 통합정부는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겠다는 통합정부이네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갈등 끝에 탈당을 한 만큼 이 비문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좀 역할을 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이룬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결국 또 안철수 후보가 열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합정부도 집권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어떤 구도가 되든지 간에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은근히 연대를 권하는 쪽으로 바뀐 것도 이런 안풍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아직은 혼자 뛰겠다, 이른바 자강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대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연대가 과연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 전 대표가 이 세력이나 대중적 기반이 좀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39석, 39석으로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김 전 대표의 통합정부론이 하나의 답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면 호남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참, 뭐 이런 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가 슬슬 재밌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중도와 보수 후보들은 오늘 하루 보수표 잡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히려 보수표 값이 비싸진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보수표 구애 경쟁 한번 보시죠. 이승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 이어 부산을 찾아 지역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좌파로 규정하고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얼찍이 좌파에게 가 있는 우리 보수 우파의 마음이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젠 앞장을 서셔야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앙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대선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가짜 보수라고 나를 세운 데 이어 오늘은 안보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사드급 미사일 방어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 방어 체계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모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이 오르자 이념과 안보 위기론에 기대 안풍 차단에 나선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에 앞서 사병 묘역부터 참배했습니다. 보수층을 향해 안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안보는 가장 뿌리입니다. 근간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부터 챙기겠습니다. 서울 모토쇼를 찾아선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미래 지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대통령을 앞세워 보수와 진보의 대결 프레임을 깨고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이 보수표 값이 비싸진 이유는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 표가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보수층이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죠. 최근 며칠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급격하게 흡수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수의 표심을 짚어봤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어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 39.1, 안철수 후보가 31.8%로 양강 구도입니다. 홍준표 8.6, 유승민 3.8%로 두 보수정당 지지율을 합쳐도 안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안 후보 지지율이 11.1%포인트 뛴 건데 보수층의 선택이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35%,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가운데 40.5%가 안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 가운데 42.7%가 안 후보를 선택했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18.8%에 그쳤습니다. 후보의 성향보다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항마를 놓고 보수층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수정당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로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최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런 분석과 무관치 않습니다. 보수 정당들은 보수층 지지 회복을 위해 문 후보로 집중했던 공세를 안 후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보수층 표심이 보수 정체성이 확실한 후보로 돌아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보수 정당들은 보수 유권자들이 과거 해보지 않은 선택을 쉽게 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이번엔 의혹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1등 후보다 보니 아무래도 의혹 공세가 두드러집니다. 아들 취업 특혜 논란에 이어서 과거에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배모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출처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배 씨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귀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배 씨는 3년 뒤 언론 보도로 뒤늦게 벌금 200만 원에 기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사고 은폐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국민 중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사고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인 경우에는 수석에게 보고가 되지만 일반적인 동향 보고는 민정비서관선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낸 응시원서를 감정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 11에 한 줄을 그어 4로 조작해서 마감일이었던 12월 6일 전에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의혹만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네, 저희 사실은 코너는 대선 주자와 대선 관련 가짜 뉴스 검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 사이트에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아내 서울대 김미경 교수의 차용 특혜 의혹을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우선 이 의혹의 요지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2011년 8월이죠. 서울대 의대 정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달 앞서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시 서울대 교수로 또 임명이 되고요. 근데 2011년 하반기가 어떤 때냐면 당시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가 청춘 콘서트라고 해서 공개 강연을 많이 다녔잖아요. 유명해졌죠. 예, 인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영입을 하려고 눈독을 들였던 때고 또 서울대도 안철수 교수를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영입하려고 나섰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당시 김미경 교수가 본인의 학문적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남편 덕분에 서울대 교수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2012년에 국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때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당시 서울대 총장의 얘기는 두 교수의 채용을 별개로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또 김미경 교수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형태의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차적인 형태의 특혜가 아니라는 건 그럼 2차적, 3차적 형태의 특혜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래서 국감 당시에도 의원들이 이 1차적인 특혜라는 부분, 그러니까 절차는 다 갖춰서 직접적인 특혜는 아니지만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특혜는 그럼 인정하는 거냐, 이 부분을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총장 발언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법적 또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정당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어쨌든 이 김미경 교수 그리고 이 안철수 교수의 채용은 별개로 진행됐다, 이 부분은 거의 거짓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왜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 서울대 총장이요,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철수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 이 얘기를 3번을 했고요. 또 서울대 내부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학교의 정책적 고려였다라는 정책적 고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부를 함께 스카우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김미경 교수도 함께 채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2012년에 다 나왔던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번 취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안철수 후보 쪽 입장을 다시 들어봤잖아요. 뭐라고 네네. 그랬습니까? 일단 서울대 측은 김미경 교수가 의학과 법학 지식을 겸비한 학자로서 이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네. 밝혀왔고요. 또 안철수 후보 쪽도 이 서울대의 해명처럼 이미 문제없는 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한번 볼 때 이 자리라는 데가 서울대 의대 교수 자리라는 데가 참 그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도 필요할 텐데 일단 김미경 교수가 그런 자격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까? 네, 인터넷에는 그러니까 서울대 정교수가 되려면 부교수를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미경 교수 경력이 부교수가 5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취재해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얘기는 이 5년 경력이라는 거는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가 정교수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고 김미경 교수처럼 외부에서 신규 채용이 될 때는 관련 경력이 14년 이상만 되면 기준은 충족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 김미경 교수가 자격 요건은 갖췄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부교수 5년에 대한 부분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119 구급차가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를 태우고 촌각을 다투며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꽉 막힌 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덕분에 무사히 세상 빛을 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국정농단 수사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옥중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꼼꼼하게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내일 2차 조사가 진행되는데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는 10시간 반 넘게 이어져 밤 8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조사 자체는 오후 4시 반쯤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녁 식사 후 조서를 3시간 넘게 꼼꼼히 검토하면서 조사가 길어졌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운 걸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출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오늘 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사정 등을 고려해 조사를 하루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도 검찰의 핵심 조사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을 깨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최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증거와 진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하며 내일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최순실 씨는 검찰의 이감 요청이 받아들여져 내일 남부구치소로 옮깁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박 전 대통령 변함이 없네요. 무슨 전략의 변화를 모색을 안 하는 모양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도 13가지 혐의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도 부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요. 이제 이런 당시의 이 전략이 현재는 이제 족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면은 전체적인 논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인 최순실 그리고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적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시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럼 2차 조사에서도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 내일 소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청구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 내일 오전 수석 소환한 뒤에 이제 이르면 금요일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최순실의 국정농단 방조 의혹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력 모으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얼마나 검찰 내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이게 혐의 확인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이제 청와대, 이제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의 입장을 수사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법무부라든지 대검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덩치 큰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화물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90km까지만 높일 수 있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들은 이 장치를 풀고 위협적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빨간불이 켜지자 승용차는 멈춰서지만 화물차는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뒤를 들이받습니다. 중앙 분리대마저 뚫고 달려드는 대형 화물차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경찰 등은 대형 화물차들이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3.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왔고요. 지금 경찰과 합동으로 최고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점검 중입니다. 이 화물차는 시속 90km를 훌쩍 넘어 130km까지 높일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운전자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중고차 간 거예요. 속도를 밟아보시면 이게 110, 120까지 나가. 속까지는 안 밟죠. 심지어 시속 160km 이상 달릴 수 있게 제한 장치를 완전히 풀어버린 화물차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짜 푸신 거 아니세요? 속도 제한 장치를 마음대로 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시간이 곧 돈인 일부 화물차주들에겐 소기회의 경일기입니다.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데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지죠. 그래서 승용차에 비해서 치사율이 한 1.8배, 1.9배 정도, 한 2배 이상의 치사율이 높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가 풀린 화물차들은 그야말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 일부 화물차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멍자국이 발견된 채 숨진 1살배기 남자아기의 사망 원인이 장파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 아빠와 엄마 모두 게임에 중독돼 어린 3남매를 방치하고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앙상한 얼굴과 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와 숨진 1살배기 A군의 사망 원인은 장파열이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 31살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칭얼댄다는 이유로 A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지난달 30일에는 2차례나 A군의 배를 3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일 전부터 구토를 하면서 아팠다고 했고요. 병원은 가지 않았다고. 이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5살과 3살 남매도 몹시 마른 상태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남매의 부모는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하루 대부분을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 3년 전부터 많게는 하루에 12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했고 A군이 숨지기 바로 전날에도 PC방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맥적으로 그걸 맨날 합니다. 같은 날에 맡겨놨다고 나한테. 그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밥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쌀 살 돈이 없어서 못 먹였고 PC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풀빵이나 사다 먹였고 빵이나 먹였고 그랬다는 식으로 지금. 경찰은 친아버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대 뭉칫돈은 부당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돈으로 밝혀졌죠. 15억 원을 건네받은 남편이 돈을 대여금고에 넣었는데 금고가 꽉 차서 2억 원을 대학에 따로 보관했던 겁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남편 A 교수에게 돈을 맡긴 건 지난해 5월입니다. 100억 원대 부당수임료 사건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대신 돈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최 변호사는 대여금고에 있던 15억여 원을 남편에게 맡겼고 남편은 자신 명의의 대여금고로 옮겼는데 13억 원을 넣으니 금고가 꽉 찼습니다. 더 돈을 넣을 수 없게 되자 5만 원권과 100달러짜리 지폐 등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지만 안이 텅 비어있자 추가로 남편의 대여금고를 수색해 13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불안해진 A 교수는 지난 2월 돈 뭉치를 학생 사물함으로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여 금고란 게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재판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실도 혹시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사물함에 넣는 거다. 지난해 부당 수임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부인과 합의 이혼 절차를 밟던 A 교수는 최근에도 구치소에 면회를 자주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부탁을 받아 보관만 했을 뿐 돈의 출처에 대해선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수감 중인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남편에게 추가로 맡긴 돈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어제 저녁 차량들로 꽉 막힌 터널에서 119 구급차 앞에 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수가 터진 채 병원으로 향하던 만삭의 임신부가 덕분에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CJB 김다희 기자입니다. 터널 안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달리던 차량들이 멈춰선 채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섭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구급차에 있던 산모는 38주 만삭의 산모로 1분 1초라도 이송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출산이 임박한 33살 김영은 씨.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급히 향했지만 길이 꽉 막혀 도저히 갈 수 없게 되자 소방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좀 길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니까 1차선, 2차선에 있던 차량들이 양쪽 갓길로 양수가 터진 채 병원에 도착했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길을 터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무사히 출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세의 기적이 이제는 당연한 시민의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다희입니다. 세월호 소식입니다. 예상보다 세월호 무게가 더 나가서 육상 거치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해양수산부가 테스트를 해본 뒤 내일 육상 거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신항으로 가봅니다. 심영구 기자. 네, 목포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육상 거치 준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를 실은 반 잠수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초 가로로 길게 누워 있었는데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 지금은 선체 뒷부분이 부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운송장치인 모듈 트랜스포터를 선체 아래로 넣어 세월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 장치들로 육상 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일 세월호를 옮기게 됩니다. 만약 세월호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하중이 60톤씩인 대용량 모듈 트랜스포터 336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해수부가 마련한 대안인 플랜 B입니다. 이럴 경우 육상 거치는 며칠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8일까지가 물살이 잔잔한 소족이지만 10일까지도 육상 거치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유류품은 뼈조각 20점을 포함해 모두 101점인데 단원고 희생학생의 여행용 가방 1개가 처음으로 수거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8시 뉴스에선 환자를 간병하느라 겪는 가족들의 고통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간병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험 많고 믿을 만한 간병인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자격 미달 간병인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남성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CCTV 속 남성은 간병인으로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70%가량은 민간 간병협회 등의 알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내면 작업복을 줘요. 직접 실습은 병원 측에다 갑니다. 3일 내지 5일을 합니다. 간병인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 간병인을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고 없어요. 도저히 쉬어서 자고 있고 그래도 TV를 안 내고. 간병인 찾으러 다니고 환자가 뭐. 웃돈이나 유급 휴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떡값과 같이 그런 것도 요구하고 쉬어달라는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 쓸 때는 간병이 딱딱 다 써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라요. 환자하고 니네 둘이만 해결하라 하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20만이 현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90% 정도 차지할 만큼 이게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가족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간병인도 많이 있지만 일부 자격 미달 간병인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은 화학무기의 일종인 VX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났죠.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은 VX를 포함해 다양한 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100kg만 뿌려져도 300만 명이 희생될 정도로 화학무기 살상력은 엄청난데 내전 중인 시리아 정부군이 이걸 사용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숨졌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떠는 사람들. 구조요원들이 물을 뿌리고 심폐소생술까지 해보지만 거품을 토해내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시리아 북부 반군 지역인 이들리브주 주택가에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독가스가 퍼지면서 최소 70명 이상, 많게는 100명 가까운 주민이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20여 명은 어린이들입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에 염소 또는 사린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ربما دوليا ما مصنف على انه سلاح كيماوي فلذلك كان يعني في استخدام كثير له. 유엔은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Chemical weapons as the worst of the war crimes, and whoever is responsible for that must be held accountable.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반군 독가스 창고가 폭발한 것이라며 화학무기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K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늘 본인가를 받고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딴 등장에 기존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팀장 손승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K뱅크가 출범한 지 사흘 됐는데 실적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흘 만에 신규 고객을 9만 명 가까이 모았습니다. 16개 시중은행을 합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신규 고객 숫자가 월 평균 12,000건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하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 관심 높은 이유가 뭔가요? 일부는 이제 처음 문을 열었으니까 개점 효과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뱅크가 2%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을 내놨는데요. 시중은행 평균보다 0.5%포인트 정도 높다 보니까 목표량 200억 원을 불과 사흘 만에 완판을 했습니다. 대출도 사흘 동안 6,600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오늘 본인가를 받았는데 뭐 많이들 이용하는 카카오톡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영업에 들어갑니다. 카카오톡과 연계한 금융 서비스가 인기를 끌 거다. 이것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외환 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만 받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100만 원 보낼 때 3, 4만 원 받는 거 우리는 3, 4천 원만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앞으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걸 예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한 뒤에 일부긴 하지만 몇몇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내린 상품들을 내놨거든요. 이런 식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금리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들에겐 괜찮은 소식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결이 내일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경포 해변에서 북한 선수들의 밝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강릉 경포 해변 솔밭에서 가볍게 몸을 풉니다. 외발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동료를 허리 품에 안고 돌리며 하체 강화 훈련을 합니다.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는 기본. 축구에서 일명 사포라고 불리는 힐숏 개인기도 선보입니다. 꼬집고 도망치는 모습에선 같은 또래의 소녀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북한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반가워합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어서 신기하고 반갑게 보면서 지나쳤어요.
실전 훈련을 하고 나오는 선수들의 표정은 야외 훈련 때와는 다소 상반됩니다. 이번 대회 2연승의 한국과 달리 부진에 빠진 북한 선수단은 경기장 연습 장면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남북 대결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북한 선수들의 마음도 흥분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대결 앞둔 기분이 어떠세요?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훈련 뒤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탄 북한 선수단은 취재진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는 것으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일본은 대지진 이후 피해 뒷수습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기자에게 반말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도쿄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 1주년을 앞두고 이마무라 일본 부흥청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직 3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들 책임이라는 장관 말에 한 기자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집니다. なぜ帰れないのかという実情をですね、ご存知大臣自身がご存じないからじゃないでしょうか。 책임 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기자가 다시 한번 날을 세우자 사단이 벌어집니다. 責任持ってや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て君は無礼なこと言うんだ。 반말 폭언이 이어집니다. だから何で無責任だって言うんだよ。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장면입니다. ですからちゃんと撤回しなさい。撤回しません。しなさい。出てきなさい。もう二度と来ないでくださいあなたは。 기자는 존댓말로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これはちゃんと技術に残してください。どうぞ。 난장판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마무라 장관은 곧바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記者会見でちょっと感情的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今後はもうこういうことがないように冷静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우경화 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시달리던 아베 내각은 칠선 노정객 장관의 돌발 행동으로 지진 피해자들의 원성까지 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 살펴봅니다. 주자별로 포털 검색량과 SNS 호감도, 뉴스 주목도를 종합해 여론조사가 놓칠 수 있는 숨은 표심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사 대상을 본선에 오른 5명으로 압축했는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빅지수입니다. 문재인 후보 약간 하락했지만 6주째 1위 그대로입니다. 일찌감치 확정돼 경선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던 심상정 후보를 빼면 다른 주자들은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주자는 안철수 후보로 개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안희정 후보의 하락폭만큼 상승했다는 겁니다. 안희정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성향이 가장 비슷한 안철수 후보로 옮겨갔다는 해석 가능합니다. 달라진 연설 스타일도 화제였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네, 관련 키워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먼저 살펴볼까요? 안철수 관련 키워드 1위는 문재인, 문재인 관련 키워드 1위는 안철수였습니다. 두 진영 간 공방이 뜨거웠던 데다가 양자 대결 관심이 커진 게 이유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설전을 벌였던 범보수 후보들 보시죠. 유승민 후보가 크게 오르면서 2주 만에 홍준표 후보를 앞섰습니다. 유튜브 보면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대구 경북의 배신자 정서를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잘못이라고 한 게 배신입니까? 네, 이제부턴 본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지지자의 충성심 강화나 지지층 확장의 앞선 단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오늘 식목일이죠. 수십 년 나무를 심어온 덕에 민둥산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우리의 산과 숲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심은 뒤 제대로 가꾸지 못한 탓인데 특히 개인이 관리하는 사유림 상태가 엉망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스레 쭉쭉 뻗어나간 잣나무숲. 휨없이 곧고 굵게 아름드리로 자라났습니다. 나무 간 간격도 널찍해 사이사이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살림욕 효과가 날 만큼 잘 가꿔진 국공유림인데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좁은 계곡에 나무들이 다닥다닥 붙었고 햇빛을 차지하려 키만 커졌습니다. 굵지 못하고 가늘게 자라고요. 그 가늘어서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약해서 쉽게 쓰러지고 병이 들고 그렇습니다. 많이 심는 데만 신경 쓰고 가지치기와 속가배기 등 숲 가꾸기를 아예 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얕아 산사태를 막지도 못하고 탄소 흡수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정부는 해마다 숲 가꾸기에 2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참여하는 산주인은 30%에 못 미칩니다. 재산 정식, 묘지, 전월 생활 등을 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전체 산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이 건강해져야만 숲이 주는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를 대파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가 등장했고 또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한의 경기 보조 요원 4명이 태극기를 들고 김일성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국기 개양대에도 태극기가 걸렸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동안 북한 관중은 두 손을 모으고 모두 일어서서 예의를 지켰습니다. 북한에서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 건 2013년 평양 아시아 역도대회 이후 4년 만이고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처음입니다. 북한 관중은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반에만 5골을 몰아치며 인도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1분 강유미가 선제골을 뽑았고 이금민은 2골을 몰아쳤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북한이 홍콩을 5대0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13,000여 명의 북한 응원단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고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관전했습니다. 5개 나라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1위를 해야 월드컵 예선을 겸하는 아시안컵 본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틀 뒤 사실상 결승전이 될 남북 대결을 펼칩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에 몸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즌이 길고 대회가 거의 매주 열리면서 체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인데요. 김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 골프 선수들은 지난 겨울 하나같이 이를 악물고 몸에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100kg이 넘는 바벨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김혜림은 4년째 해외 전지훈련 대신 국내에서 겨울 체력 농사를 지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드라이버샷 비거리가 15야드나 늘면서 지난해 데뷔 8년 만에 생애 첫 승에 이어 메이저 퀸에 올랐고 올해도 중국에서 열린 첫 대회부터 우승을 차지하며 투어의 새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시즌이 들어가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 훈련 위주로 많이 운동을 했고 목걸이가 좀 짧아지지 않았어요? 지난해 KLPGA 대상을 차지한 고진영도 겨울 동안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워 체중이 5kg이나 늘면서 파워도 커졌습니다. 하체를 좀 키우면 좀 뭔가 어드레스 할 때 좀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말근육 같은 그런 스타일을 선호해서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 5관왕에 오르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던 박성현은 바로 200회 8구패 포기로 폭발적인 장타력을 만들어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몸짱이 대세가 된 KLPGA 투어는 이번 주 국내 개막전을 시작으로 8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그간 답답했던 공기도 상쾌해졌습니다. 비는 밤 사이에도 이어지겠고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은 폭우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은 최고 200mm, 제주 남부와 경남 해안 지방은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출근길까지 비가 내리다가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고요.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말에는 꽃 구경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저희도 본격적인 후보 검증에 들어갑니다. 가급적 공약 검증에 집중하고 싶지만 의혹 검증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의혹을, 때로는 해묵었지만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의혹을 다룰 겁니다. 사심 없이, 성역 없이 불편부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